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북한의 ICBM 발사 소식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 등 국내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프라임과 뉴스 리뷰, 오후 5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난제가 많은 이 시기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많은 이전 비용과 주민 불편, 국방 공백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의 철회 요구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3월 21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21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 다뤘습니다. 기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은 회의 결과를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가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계획 추진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자는 윤 당선인이 대국민 브리핑으로 발표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신구 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해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는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에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21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공식장은 청와대 발표 2시간여 만에 나왔는데 집무실 이전이 대표적이자 필수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라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취임 때까지 국방부로 집무실 이전을 못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종로구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쓰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집무실 이전 공약은 늦더라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안타깝다며 감정적 표현을 삼가했지만 인수위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라고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올 만큼 사실상 정면 충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관련 언론 보도가 도배를 하다시피 쏟아지면서 연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첨예한 입장차가 보도되고 인수위 측과 청와대 측의 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공방을 낳기도 했는데요. 사실 양측이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입장차를 다소 갈등과 대립 상황으로만 묘사하는 듯한 언론 보도들이 아쉽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언론 보도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민생 현안 관련 보도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집무실 이전 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들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슈의 중요성과 화제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언론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보도하며 과도하게 화제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도 관련 이슈를 매우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한정된 시간을 사용하는 방송 매체인 만큼 이슈 간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이 적절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인지 등 다른 언론들이 잘 집중하지 않은 이슈들을 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8일 오후 9시 뉴스 리뷰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기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은 모두 6,021곳으로 특히 러시아는 27억 달러 넘게 수출하는 12교역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기업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은 모두 243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지난해 기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3개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곳을 조사한 결과 75%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박회항과 항구계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최대 1,4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로 마케팅, 홍보,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3월 21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러시아행 출하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해상 물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압박이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의 모든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며 이베이, 넷플릭스 등이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선언했고 나이키와 아마존, 스타벅스 등은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불참으로 인한 국제 평판 악화와 공식적인 보이콧 선언으로 인한 러시아 시장 상실에 기로해서 국내 기업들이 선적 중단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스크바 인근에 생산 공장도 갖고 있는 만큼 철수한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으름장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전쟁 후 러시아의 교육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이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피해를 언급하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을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짚어준 보도가 시의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보도의 빈도나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런 수출 중소기업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정부 지원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오미크론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걸린 뒤 완치되면 슈퍼 면역이라는 속설마저 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오미크론 유행 중 재감염 사례가 전체 확진의 10%에 달하는 영국 사례를 들며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공식 집계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미크론 우세 시기에 재감염자 수는 129명으로 델타 우세 시기에 159명보다 절대 수치는 적지만 월 평균 재감염자 수는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감염 통계는 PCR 검사만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양성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뒤에 나온 재감염자는 들어있지 않고 최초 감염 후 45일 내에 재감염은 몸에 남은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고 재감염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통계에 빠진 재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리는 의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오미크론보다 30%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재감염이 늘어난다면 향후 유행 곡선을 다시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비교적 경증으로 지나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칫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연합뉴스TV가 앞의 보도뿐만 아니라 3월 19일 토요와이드, 3월 20일 오후 5시 뉴스 등에서 오미크론 재감염의 위험성,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 가능성, 해외의 재확산 사례, 사이 오미크론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고 사망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들이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캔버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수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두고 찬반 입장과 중고차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준비를 본격화한다며 소비자들로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소가 관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손을 든 건 현대자동차였다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7일 공식 사업 방향을 밝히고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고품질 인증 중고차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완성차 업계 영업 현장의 시장 규모 확장을 위한 윈윈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쌍용, 기아,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중고차 매매를 위한 내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큰 레몬마켓으로 꼽혀온 만큼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개선을 진출 취지로 앞세웠는데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의 반발이 문제라고 합니다. 완성차 업계는 2026년 기준 합계 시장 점유율을 많아야 12%대로 전망한 반면 기존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독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근 교수는 대기업의 진출로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플랫폼을 기존 영세업체들이 공유하며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상생으로의 방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중고차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출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중고차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K카는 중고차 매입, 관리,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한다는데요. 이 회사의 지난해 판매량은 13만 9천여 대, 영업이익 711억 원으로 1년 만에 88.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 시장 규모는 2017년 처음 1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20조 원 선도 넘을 전망이라는데요.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시장 상황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기존 중고차 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고차 조합 추산 판매상 1인당 연간 평균 매출 총이익은 2,100만 원 선에 불과한데 현대차 그룹의 진입이 일반 판매상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입차 업체들은 제한 없이 들어와 경쟁 중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무작정 막기도 어렵다는데요. 변화가 진행 중인 중고차 시장이 보다 투명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중심에 둔 시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차의 연간 거래량은 250만 대에서 280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중고차 매매 사업자를 통한 거래량은 130만 대 정도라는데요. 현재 BMW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들도 인증 중고차 사업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인증 중고차 시장이 처음 열린 2005년만 해도 판매 대수가 86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800대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는데요. 전문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중고차 구매 시 가장 큰 고민인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증 중고차를 향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시선에는 현재 중고차 거래 관행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한다는데요. 허위, 미끼 매물, 알선 수수료 과대 책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전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최신식 대형 SUV가 시세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인 척 방문했더니 추가 금액이 있다고 말을 바꿨고 갑자기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차량을 추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차 구매 경험자 중 30%가 사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조금씩 투명해지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다 보니 일반 시민은 대체로 중고차 시장 개방을 반기고 있다는데요.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의 시장 장악에 따라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민단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독과점을 우려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대기업 진출을 환영하고 있다는데요. 중고차 업계가 소비자의 불신을 냉정히 돌아보고 쇄신의 기회로 삼아 대기업과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민 학생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 또한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큰 레몬마켓이라는 점에 공감하는데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시장이 보다 소비자를 중심에 둔 투명한 시장으로 변화되고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유예 선언을 4년 만에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남북과 북미 관계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결국 네네.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네. ICBM 발사와 함께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도 했는데 네네. 북한이 같은 의도와 어떤 향후 행보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무려 11차례나 했는데요. 지난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총 2차례에 걸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6일에는 평양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고 지난 20일에는
서해상에서 방사포 4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미사일 도발 때는 정찰 위성 개발용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는데요. 결국 지난 24일에는 ICBM을 실험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한의 모라토리움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24일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인 화성 17형이라는 북한의 발표를 전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8년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지 4년 만이며 2017년 11월 화성 15호형의 시험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도 북한이 지난 24일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동해 쪽으로 ICBM을 발사하면서 2018년 국제사회를 향한 스스로 선언했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다고 전합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은 4년 전보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가 모두 향상되었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파산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정은의 ICBM, 바이든의 무관심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다시 ICBM 발사를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상응 조처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북한이 ICBM 발사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분석을 전합니다. 미중 갈등에 이어 미러 대립 상황, 한국의 보수 정부 등장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를 압박하고 핵 협상의 새 판짜기를 주도권을 확보하라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역시 북한이 이미 정찰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ICBM을 화성 17형을 발사 계획을 내비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전합니다.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은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인 김일성 생일 전후에 다양한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거나 시차를 두고 다양한 무기 도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방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의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ICBM을 발사해 나선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추가 무력 도발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합니다. 그랬군요. 자, 북한이 같은 ICBM 발사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강조해왔던 네네. 한반도 프로세스가 좀 무색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대응 방안 또 대북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네네.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으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선언했는데요. 핵심은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인 전략동맹 강화입니다. 북한의 대형 도발로 군사적 압박과 원칙적인 대응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24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합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윤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일 첫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합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겨레 신문은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주장을 전합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 측이 비교적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라고 보도합니다. 윤 당선인 측이 ICBM 현황과 관련해 현 정부와의 원보이스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강경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냈던 후보 시절과 달리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미세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윤 당선인이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네네.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네.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24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미국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 협의 및 공조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 북한의 첨단 무기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제재 등 일련의 대응을 빠르게 내놨는데요. 경향신문은 백악관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면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위반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동시에 미국 본토와 동맹국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원하는 만큼 높이기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 바이든 정부의 고민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궤도라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전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한층 커졌다고 판단,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야 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외교적 협법을 통한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당사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전합니다. 지난 25일에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음 달 연합훈련의 규모를 키우고 전력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당분간 강대강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지난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의 심각한 냉전과 함께 갈등이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금 시계제로의 상태가 된 네네. 모습인데요. 이 같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5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대북 강경 노선을 밝혔기 때문에 대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요. 우선 언론은 북한 관련 의혹을 제기되면 단순 의혹이면 의혹이라는 것을 밝히고 최초 정보원이 누군가도 정확하게 밝히는 취재 보도 방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시험 등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인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를 구분하면서 확인 검증된 것만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은 종종 북한의 전투적인 모습을 강조하거나 자극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극단적인 추측 취재 보도를 하는데요.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북한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만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언론은 한반도를 준전시 상태라는 전쟁 공포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유연한 대북 정책,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